1980년대 후반, 저는 서울 외곽 골목 끝에 있는 고시원에 살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사법고시 공부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정말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정이 다 되어서 고시원으로 돌아와 라면 하나 끓여서 대충 먹고 책상 앞에 앉아 꾸역꾸역 책장을 넘겼습니다. 눈은 자꾸 감기고 머리는 멍한데도 저는 손에서 펜을 놓지 못했어요. 그때 공부를 멈추면 그냥 거기서 끝일 것 같았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책상에 붙여둔 메모가 있었어요. 붙을 때까지 한다. 죽어도 포기하지 마라. 저는 그 한 줄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다음날, 그날도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며 새벽같이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어김없이 작업복을 챙겨 입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현장으로 향했죠. 그땐 시계를 안 봐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몸이 고단한 건 익숙했고 밥 먹듯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어요. 아침인데도 공기가 벌써 후끈했고 저는 철근 묶고 시멘트 나르면서 땀을 쭉쭉 흘렸죠. 한참 그렇게 일하다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굴착기 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오늘 회장님 온대. 아침에 본사 간부들 움직이는 거 봤어? 아유, 또 괜히 현장 둘러보다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거 같던데. 본사에서도 급하게 정리하라고 했대. 회장님이 오신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현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저는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에 자꾸 귀가 쏠렸습니다. 다들 뭐 하나라도 티 안 나게 하려고 바쁘게 손은 놀리면서도 슬쩍슬쩍 눈은 입구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저는 철근 묶던 손을 잠깐 멈추고 먼지 묻은 바지를 한번 털었습니다. 괜히 허리도 한번 펴고 물도 한 모금 마셨죠. 저도 모르게 주위를 힐끗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지가 자욱한 공사장 안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셨나봐. 오, 진짜 회장님 차 맞다, 야. 차 문이 열리더니 먼저 내린 건 정장 차림의 간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내린 사람은 백발이 희끗한 중년의 남자였어요. 정장 핏부터 다르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와, 야 진짜 회장인가 보네. 역시 아우라가 다르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헬멧도 제대로 눌렀었죠. 그분이 바로 제가 일하는 건설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셨어요. 여기저기 시선을 옮기시더니 굴착기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 저쪽은 오늘 오전에 콘크리트 마감 들어간 구역입니다. 오후엔 기초철근 다시 정리해서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간부들이 옆에서 뭐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은 딱히 대답은 안 하시고 바닥에 뭔가를 유심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굴착기 쪽을 쓱 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까 작업하던 쪽 철근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덜 고정된 채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철근 바로 아래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일 틈도 없었고 상황 계산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저는 있는 힘껏 달려들어 회장님을 밀쳐냈습니다. 몸이 부딪히고 둘 다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바로 그 순간 철근 하나가 쾅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꽂혔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숨이 턱 막힌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먼지만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짜 딱 한 끗 차이였어요. 흙먼지가 확 피어오르는데 눈앞이 한순간에 뿌옇게 가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쪽에서 소리쳤어요.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쿵쾅거려서 제대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허리 쪽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먼지를 툭툭 털면서 표정을 가다듬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네. 괜찮아. 간부들은 깜짝 놀라서 회장님을 부축했고 누군가는 무전기로 어딘가에 계속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좀 비켜주세요. 회장님 다치셨어요. 절거는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마지막 점검했어? 다른 작업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와 회장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참 고른 다음에야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이 아찔했어요. 현장은 계속 어수선했어요. 회장님을 부축하는 손들, 어디선가 들리는 무전기 소리, 그리고 회장님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느라 정신없는 간부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뭐랄까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묘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이 계속 말없이 바라보니 뻘쭘하면서도 어리둥절한 채로 그대로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회장님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디라도 다친 건가 싶어 간부들이 회장님한테 다가가더라고요. 회장님, 어디 다친 데 없으십니까?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 자네... 네? 자네 얼굴이 내 꿈에서 본 얼굴이야. 저는 회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낡아 보이는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그걸 꺼내 들고 사진과 저를 번갈아 봤죠. 저는 회장님 손에 들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머리는 구불구불했고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아이는 바로 아주 어릴 적 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거의 잊고 살았던 내 얼굴인데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분명 나인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진을 왜 어떻게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현장은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작업자들 입에서 그날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야, 너 진짜 전설됐더라. 회장님을 구한 사나이. 야, 나는 아직도 철근 떨어지던 소리 기억나. 콱콱쾅! 그날은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던 거지 뭐. 생각할 틈도 없었어. 에이, 겸손은. 근데 그때 회장님 표정 좀 이상하지 않았냐? 너를 뭔가 뚫어져라 봤잖아. 그랬나? 야, 맞아. 나도 봤는데 딱 그랬어. 너랑 눈 마주치고 바로 지갑 꺼냈다니까. 야, 혹시 너 뭐 숨기는 거 있냐? 설마 그때 지갑에서 돈 꺼내준 거 아니야? 수표? 동료들은 키키웃고 떠들었고 저도 웃는 척하긴 했지만 속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무슨 돈은. 야, 근데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그렇게 큰 철근이 떨어졌는데 둘 다 멀쩡하다는 거야.
이건 뭐 영화야, 영화. 그러니까, 야, 진짜 회장님이 너 데려다가 비서로 쓰면 나 좀 소개 좀 시켜줘라. 동료들이 뭐라 웃고 떠들었지만 저에게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그때 제 눈을 보면서 했던 그 한마디. 자네, 내 꿈에서 본 얼굴이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일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자려고 누운 순간에도 그 말투랑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고시원 방 안에서 저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저의 과거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출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죠. 고아원 원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주 어렸을 때 입구에 놓여 있었단다. 아무 연락처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너를 데려왔어.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그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죠. 저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냥 그런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도무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구한테서 태어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그날은 유난히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철근 나르고 시멘트 들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다가 체력이 바닥난 몸으로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문 앞에 도착해 한참 열쇠를 꺼내는데 문틈에 끼어있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죠. 처음엔 광고 전단인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흰 봉투 위에 힘내시오. 딱 그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랑 식권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식권은 고급 한식당 식권이라 그 시절 저에게는 정말 꿈에도 못 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림의 떡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감동을 받기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걸 왜... 누구지? 왜 나한테... 그리고 나서 봉투를 자세히 보니 구석에 제가 일하는 건설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거예요. 그 로고를 보는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싶었어요. 동정인가? 아니면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로부터 딱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은 채 고시원 복도를 따라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도 초입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윤우 씨 맞으시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가 싶었거든요. 저요? 왜요? 회장님께서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더니 양복 안쪽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 남성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연락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기다리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고시원 입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들린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 한참을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러다 제가 그동안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던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일까? 나의 가족은 누구일까?
이름도 얼굴도 어디 사는지도 몰랐던 그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에 문이 열리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실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책상 앞에는 그날 건설 현장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멀끔한 정장 차림에 그날보다 더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직접 작은 찻잔을 꺼내어 차를 따르셨고 손수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날카로운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찻잔을 한 모금 들이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나?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제 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누군가가 제 어머니에 대해 먼저 묻는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회장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짧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쯤 흘렀을까? 회장님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돼 보이는 봉투 하나를 꺼내셨죠. 회장님은 봉투를 말없이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절대로 받지 말았어야 했던 편지요. 젊은 시절 난 지방 공장을 순회하면서 기술 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했네. 그때 한 여인을 만났지. 그 눈빛이 깊고 말수는 적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 회장님은 말을 잠깐 멈췄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 여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지. 나는 기업 후계자였고 그녀는 그저 노동자였으니까. 결국 나는 그녀를 떠났네. 아주 비겁하게. 그 후 몇 달이 지나 이 편지가 도착했어.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 지금은 건강히 잘 있다. 당신이 원치 않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사진 한 장과 함께였지.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었어. 저는 회장님의 손에 있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낡은 흑백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저의 어릴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 그분 성함이 뭐였습니까? 그녀는 이름이 영신이었네. 자네 어머니가. 영신. 영신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낯익은 듯도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에 쥔 사진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연락이 끊겼네. 내가 먼저 떠났지만 결국엔 내가 다시 찾으려 했었지. 몇 년간 사람을 시켜 수소문도 해봤어. 하지만 이미 흔적조차 없었어.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났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병원에 아이만 두고 사라졌다고도 하더군. 말들이 다 달랐지. 결국에 난 그 아이를 다시는 찾지 못했어. 그 아이라는 말이 곧 나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 자네가 날 구해준 순간
나는 직감했네. 그 아이가 바로 자네라는 걸. 나는 그날 이후 꿈에서라도 그 아이를 수없이 불렀거든. 그런데 회장님이 꿈에서 본 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 본 건 아주 어린 아이였지. 4살쯤 되어 보였어. 구불구불한 머리에 마른 발을 흔들며 마당을 뛰어다니던 아이. 나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꾸 내 꿈에 나오는지 처음에 몰랐네. 그런데 매번 꿈이 조금씩 이어졌어. 처음엔 유치원 앞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기다리던 아이였고, 다음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혼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지. 그리고 한 번은 아빠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깬 적이 있어. 너무 생생했거든.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있어. 그리고 꿈은 자꾸 이어졌지. 어느 날은 시험지를 손에 들고 자랑스럽게 웃어 보이기도 했지. 난 그 아이를 계속 지켜봤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꿈속에서 자네가 자라온 과정을 다 지켜본 것 같아. 그래서 말이지. 그날 공장에서 자네를 본 순간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다네. 회장님이 얘기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이 꿈속에서 저를 몇 번이나 어떤 모습으로 지켜봤는지 회장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그리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회사를 운영하던 한 기업인의 말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선 그동안 어렴풋이만 연결돼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버려졌다고 믿고 자라온 제 삶,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친어머니, 그리고 꿈에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마주했다는 회장님, 그리고 지갑 속 사진 한 장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맞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다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하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저는 고시원방에 돌아온 뒤에도 책을 펴놓고도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회장님의 아들일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분명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방금 들은 이야기 자체보다 그 말을 한 회장님의 표정과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저를 외롭게 자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고아원에 맡겨졌던 제가 자라온 시간들. 그 외로움과 절박함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고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워하고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한 그의 모습은 한없이 늙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나타났느냐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야 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완전히 밀어낼 수도 없는 상태. 그 감정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사법고시보다 책 속 문장보다 지금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뒤척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제가 자랐던 그 고아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윤호구나. 이렇게 어른이 돼서 오다니 반갑다 정말.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혹시 제 어머니에 대해 남겨진 게 있었을까요? 원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서랍을 열어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엔 빛바랜 봉투들과 종이뭉치들이 가득했죠. 글쎄, 그땐 내가 직접 근무하진 않았지만, 이건, 잠깐만. 아, 맞다, 이거다. 네가 처음 왔을 때 함께 있던 쪽지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고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윤호입니다. 저는 영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 영신. 그때 이걸 함께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 네가 담요에 감긴 채 이 문 앞에 있었고 그 손편지가 옆에 놓여 있었지. 지금은 많이 바래서 이 문장 하나만 가까스로 남아 있었던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꿈은 아니구나. 이제야 정말 믿을 수 있었어요. 영신, 제 어머니 이름이 맞았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으로 내 입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자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실감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이곳에 올 때 갖고 있던 물건이 남아있을까요? 글쎄, 넌 워낙 어릴 때 왔고 기억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꾸나. 원장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구석 창고에서 먼지 낀 상자를 찾아 열었죠. 그 안엔 빛바랜 물건들이 있었고 가장 밑에서 아주 낡은 시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유, 맞다. 이게 있었지. 이건... 그 시계는 가죽줄이 다 달았고 유리도 금이가 있었지만 어릴 때 제가 하루 종일 손목에 차고 다녔던 그 시계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걸 늘 차고 있었고 어른들이 이건 버리자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고집을 피우며 지켰던 물건이었죠. 이 시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왜인진 모르지만 이건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시계를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사람. 저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법고시에 붙어야만 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루고자 한 꿈이었고 제 꿈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제 힘으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어떤 진실이 있든 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선 자격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자격은 결국 스스로 읽어내야 하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 그걸 이룰 때까지는 어떤 감정도 잠시 미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장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찾아낸 그 시계를 손에 쥔 채 회장님을 찾아갔죠.
잘 지냈나? 예, 뭐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계 기억나세요? 회장님은 시계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매우 흔들렸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었습니다. 이건, 이 시계는 내가 젊었을 때 매일 차고 다니던 거야. 한창 건설 현장 돌던 시절, 그때가 생각나는구만. 영신이 그 친구가 처음으로 내 생일을 챙기며 선물해준 거였지. 줄이 끊어질 정도로 매일 잤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시계야. 어머니가 저를 고원에 맡기시던 날 이걸 제 손목에 채워두고 가셨답니다. 그랬구나. 그 친구가 내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자네는 그걸 지켜낸 거고. 회장님이 아꼈던 그 시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물건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땐 이게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기 싫었어요. 누가 만지기라도 하면 울고불고 했대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시계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리고 제게 남겨진 회장님의 흔적이었다는 걸요. 회장님은 잠시 시계를 꾹 쥐고 계시다가 다시 제 손에 돌려주셨습니다. 자네 손목에 있을 때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 이건 자네 거야. 자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이 시계는 함께 했던 거야. 자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네. 공부를 해야 할 때 밥 걱정부터 하는 삶은 너무 가혹하잖나.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해보고 싶네. 단, 자네가 원하는 만큼만. 회장님, 저는 그런 도움을 받기엔 아직 너무 낯섭니다. 저 혼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나도 그 마음은 잘 알고 있네. 나라도 그랬을 걸세. 하지만 이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저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건 빚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갚겠습니다. 회장님께가 아니라 제가 마땅히 써야 할 곳에 꼭 되갚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네. 나는 그저 자네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길 바랄 뿐이야. 그날 이후 회장님은 매달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늘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빚은 갚아야 한다고. 반드시 제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사법고시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 공부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법고시 붙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준비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고비가 왔는지 몰라요. 거리에 나가면 쉴 틈 없이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저 혼자만 멈춰진 느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새로 다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에 겨워 쓰러질 때마다 저를 옆에서 잡아준 이가 있었죠.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장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네. 자네가 그 사람이라면 좋겠군. 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뜨거워졌고 눈앞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 앞에 앉아 민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물음 하나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합격자 발표일 아침이었죠. 그날따라 고시원북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가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같이 고시를 준비하던 친구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야, 붙었어! 진짜야, 너 붙었다고! 뭐? 야, 장난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라니까. 명단에 떡하니 올라왔어. 내가 2번 확인했어. 어디 봐봐.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성근이가 들고 온 신문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위에서 제 이름을 찾았죠. 마침내 이윤호, 분명하게 선명하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확 차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신문만 바라봤습니다. 야, 너 진짜 해냈다. 와, 야,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다. 야, 이거 진짜 꿈 아니야? 한턱 쏴라, 친구야. 그럼 물론이지. 저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의 공기, 고시원의 복도 냄새, 그리고 신문에 찍혀있던 저의 이름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오후 고시원 앞으로 한 대의 검정색 고급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차에서 내린 건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축하하네. 진심으로 말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드렸지만 그 짧은 말이 끝나고 나자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자네를 아들이라 불러도 되겠나? 사실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요.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요. 회장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도 낯설긴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날 자네가 날 구해줬을 때 난 단숨에 알 수 있었지. 그 눈빛, 그 얼굴. 사진보다도 마음이 먼저 알아봤네. 전 그날 이후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 맞는 건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나는 자네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매일 밤 그 애가 잘 자라고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네. 솔직히 말해서 전 그냥 평생 저 혼자라고만 생각해서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미안하네. 가족을 잃은 게 전부 내 탓이라는 걸 알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네. 회장님, 저는 앞으로도 제 발로 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호의든 비처럼 여기고 제 몫으로 감당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피부치라고 알게 된 게 그게 제 인생 처음 받는 축복 같습니다.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저는 한없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비로소 서서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둘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저는 드디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근무지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진짜 받았네. 내가. 한때는 하루 라면값을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고 아침 일찍 공사장으로 나가 철근을 나르던 손이 이제는 법조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나다. 첫 월급을 받은 날이니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밥을 살 수 있게 해줘. 제가 사드려야죠,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이 단골로 다녔다는 오래된 경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회장님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첫 월급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하네. 그래서 내가 먼저 밥을 사고 싶었네. 그 돈은 자네가 평생 잊지 못할 돈이 될 테니까. 사실 오늘 아침엔 이걸 누구와 나눠야 할까 고민했어요. 딱히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네. 자네가 처음으로 겪는 어떤 순간들에 항상 내가 옆에 있겠네. 꼭 약속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여길 처음 온 게 20살 때였네. 그땐 값이 너무 비싸서 스프만 시켜놓고 몇 시간 앉아 있었지. 지금도 스프가 제일 맛있네요. 그럴 줄 알고 여기로 일부러 정했네. 자네와 내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모든 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음식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더 특별하니까. 자네에게 이 말을 하는데 어느덧 20년이 걸렸네. 축하한다, 아들. 회장님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 단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네. 그런데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네도 이제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사실 아직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하지. 우리 자주 보세.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으니. 회장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았죠. 회장님과 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늘 말없이 제 옆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묵묵하게 말이죠. 하루는 회장님이 저를 불렀는데 저는 그냥 조촐한 식사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절 데려가셨습니다. 여긴 양복점인데요? 그렇지. 법복 맞추러 왔네. 저 법복은 특별해야 하니까. 내 돈으로 맞춰주고 싶었어. 그 양복점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맞춤 정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첫 법복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치수될게요. 줄자를 몸에 대고 어깨선을 재는 동안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20살 때 이곳에서 처음 정장을 맞췄네. 그런데 그 옷 하나만으로도 내가 달라 보이더군. 이렇게 비싼 걸 굳이. 아니야. 저 법복은 내가 꼭 맞춰주고 싶었네. 법복이라는 건 단순히 권위가 아니라 책임을 상징하지. 자네가 어떤 사람으로 판결할지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네. 네, 회장님. 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법복이 완성되어 왔고 회장님은 직접 그 옷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자네의 무기이자 방패야. 그 옷을 입고 서는 자리는 언제나 진실 쪽에 서는 거라고 믿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입어보게. 그렇게 꿈에서나 그리던 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옷깃을 매만지던 제 뒤에서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회장님이 카메라를 든 채 웃고 계셨습니다. 자네가 처음으로 법복을 입는 이 순간을 남겨놔야지. 사진은 잘 나왔나요? 누구 닮아서 정말 멋지게 나왔지. 그 후로 그 사진은 인화되어 제 책상 위 액자에 넣어두었죠.
법복 또한 지금도 저의 옷장 맨 안쪽에 소중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법복을 꺼내보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낡은 양복점 골목길을 말이죠. 그리고 생애 첫 재판을 맡은 날에도 법정 복도를 걷다 우연히 창문 너머를 보았는데 멀리 벤치에 앉아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자 회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의 목소리 꽤 단단하더군. 첫 재판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어. 들으셨어요? 그럼 내가 누구 아버지인데. 사실 회장님이 보고 계실까봐 더 떨렸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과 퇴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나란히 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린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저의 처음을 회장님은 항상 해주셨고 우리는 끈끈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회장님은 병을 얻으셨고 그분의 시간을 조금씩 빼앗아갔습니다. 며칠째 병문안을 다녀오며 느낀 건 회장님의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병이 급격히 나빠지진 않았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병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기도 했고요. 그날도 병실에 들른 저는 회장님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느릿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윤호야. 네, 회장님. 나 말이지. 죽으면 꼭 한 군데에 묻히고 싶은 데가 있네. 어디 말씀이세요? 강원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시골 마을이 있어. 내 어릴 적 고향이지. 마을 뒷산 언덕에 작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릴 때 거기서 자주 소풍도 가고 누이랑 풀도 뽑고 그랬어. 난 거기에 묻히고 싶네. 사람들 많은 곳 말고 그 조용한 언덕에.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언덕 아래 작은 민가가 하나 있었지. 내가 젊은 시절 그 마을 공장에서 일할 때 머물던 곳인데 영신이가 바로 거기에 함께 있었어. 그녀가 그 마을에서 자랐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었네. 손잡고 그 언덕 위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니와 그래, 거기서 함께 앉아 노을을 본 적이 있어. 영신이가 말하더군. 언젠가 우리 아들이 생기면 이 언덕 위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그땐 그냥 웃고 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잊히질 않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사랑의 기억을 품은 채 같은 자리에 누워있고 싶어 하신 거였죠.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이듯 덧붙이셨습니다. 내 곁에 영신이가 없었다면 그 시절도 없었을 거야. 내가 잘못했지. 너무 늦게서야 자네를 찾았고 그녀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 언덕에서 눈을 감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또 어머니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그곳은 두 분이 함께했던 첫 기억이자 마지막 약속을 담고 있던 장소였던 거죠.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도 하늘 어디선가 분명 그걸 바라실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제 손등을 가볍게 덮으셨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가 크게 남는 순간이 다가왔죠. 아버지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먼저 챙기셨죠. 중요한 재판 있잖아. 나야 뭐 여기서 며칠 더 누워있다 보면 낫겠지. 재판보다 회장님이 먼저예요. 괜찮습니다. 고작 얼마 전에 내 아들이 된 녀석이 벌써 날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네. 그날 병실에서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엔 의료기계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회장님은 아주 천천히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윤호야. 네, 회장님. 고맙다. 살아줘서, 버텨줘서. 내가 해주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는데 자네는 그걸 이겨냈지. 그 긴 세월 저도 모르게 회장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찾아와 주셔서. 회장님은 아주 미약하게 웃으며 눈을 감으려 했고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정말 그 말 한번 못하고 끝날까봐 그토록 외면하고 밀어두고 망설였던 그 단어 하나가 이제야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왜 진작 부르지 못했을까? 왜 그 많은 기회 속에서 끝끝내 그 말 한마디를 아꼈을까? 회장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불러서. 진작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회장님, 아니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그 손끝에 남은 온기는 아직도 제 가슴 한쪽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주고 한마디 원망도 없이 저를 아들이라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작별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많은 조문객들 속에 앉아 말없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믿었지만 막상 영정사진을 마주하니 여전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제게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학원식을 마친 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꼭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켠으로 가서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낡은 지갑 하나가 담겨 있었고 지갑을 열어보니 저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준 저의 사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에 미소를 띠고 있는 아이. 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지갑 속에 저의 사진을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안엔 노란색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오래 가길. 사랑한다, 내 아들.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긴 세월을 돌아 어렵게 만난 아버지.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진은 제 서재 한켠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준 출발점이자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도착점입니다. 한동안 제 삶엔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늘 제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 어떠한 선택 앞에 망설일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문장입니다. 이제 저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법복을 벗은 지도 오래고 지금은 한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단에 서면 저는 후배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그 세상은 법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엔 제 삶과 아버지의 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는 주말이면 저는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아내 곁에서 풀을 뽑거나 글짓기 숙제를 들고 와 제 무릎에 앉는 딸아이에게 문장은 마음으로 쓰는 거란다 하고 웃으며 말해줍니다. 한 번은 저의 딸이 책상 위 액자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물었죠. 아빠, 이 아저씨 누구야? 이분은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아빠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이지. 할아버지야? 맞아. 네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근데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시지. 하지만 아빠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랑 이야기해. 이 사진 내 방에도 놓을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고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너 방에도 하나 놔줄게.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던 분이란다. 아빠가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아버지는 여전히 제 삶과 아이의 삶 속에서 숨쉬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겐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 삶이 어느 날 저를 아들이라 불러준 한 사람 덕분에 가능했던 삶이기에 저는 그저 이 모든 하루가 고맙습니다.